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미용실 안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실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고 저는 조용히 가발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은 무척 능숙하지만 제 표정은 어딘가 멀리 가 있는 듯 보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나이 58입니다. 미용실 입구에 걸린 간판에는 영숙미용실이라는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오래된 간판입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저는 그 간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단골 할머니께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웃음기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차갑지도 않습니다. 제 손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미용실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주말도 따로 없고 쉬는 날도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맞춤 가발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암 환자분들이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가발입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심어가며 만듭니다. 이 일은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은 이미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 취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가끔씩 아들에게서 걱정 어린 전화가 걸려옵니다. 먹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편의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운 날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삽니다.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27년 전의 일입니다. 30살이던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의문투성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외박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럼 언제쯤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며칠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당시는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신원 확인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무거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산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숨진 채 백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를 조사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하셨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형사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실종되기 전날 특이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다거나 누군가와 다투신 일은요? 아무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타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살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사님은 티슈 한 장을 건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최근에 접촉했던 분들의 명단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었기에 직장 동료 몇 분, 동네 친구 몇 분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짧은 명단을 건네자 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 댁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옷이 아직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신발도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남편만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은 무척 초라했습니다. 친척분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저는 비로소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5살이던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용실, 보조일,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고
형사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남편분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형사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직접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의심이 가지만 법적으로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알면서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풀려나는 겁니까? 형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떨어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뒷모습은 더욱더 작아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집 작은 방 한쪽에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두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제게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짐이 되어서.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딸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여유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드셔서 일손이 예전 같지 않으셨고 가게 매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식당을 도와드리며 설거지와 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동네 미용실로 가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건물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큰딸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야지. 저녁에 돌아올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문틈 사이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 손은 일로 인해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31살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조금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돈이 끊기고 그러면 아이들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정직한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밟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가 저를 또다시 막아섰습니다. 28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든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기, 다음에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간신히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괜찮다. 내가 건강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더 큰 불행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친정집은 전세로 얻은 집이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집을 팔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집은 찾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위로하려 하셨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도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했고 제게는 그럴 만한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 부동산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전세금이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로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 중개인은 난처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길을 걷다가 전신주에 붙어 있는 전단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세대출 오케이, 무보증 가능, 당일 승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주머니에 넣었고 그날 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의외로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기, 전세 대출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조건만 맞으시면 바로 진행해 드립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공인중개사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 근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매물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고 전세금도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계약금만 먼저 넣으시면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거죠?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긴 터널의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이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어머니도 조금은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이 신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방이 넓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전세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전세금이요? 이미 다 처리된 거 아닌가요? 그게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는데
처음 만난 중개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집주인 측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 이 집이 이중계약된 집입니다. 이중계약이요? 그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다른 분께도 전세가 나가 있던 집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중개인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낸 돈은요? 안타깝게도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원래 계약자분이 계시니까요.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제가 낸 돈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집마저 잃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께서 마중 나오셨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러냐? 엄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돈도 다 날아갔고 집에서도 나가야 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중개인이 잠적했다고요.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미용실에 나가고 저녁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큰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아이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용실 원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영숙 씨,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원장님. 저는 원장님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사정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일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예. 저는 고개를 들어 원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리하면 살만할 것 같아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원장님의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대신 월세는 조금만 내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미용실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당분간은 여기서 살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좁았지만 저희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식으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제대로 된 미용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원장님, 제가 미용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퇴근 후에 시간 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원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원장님은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낮에는 보조 일을 하고 밤에는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마네킹으로 연습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실력은 조금씩 늘어났고 이제는 간단한 커트와 펌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손님도 받아보세요. 원장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제가 손님을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처음으로 손님을 담당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고 최선을 다해 머리를 손질해 드렸습니다. 손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조금씩 쌓아온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2층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미용사로 손님들을 받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안정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제 눈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날로 수척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으신 후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십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폐렴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도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저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큰딸이 동생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힘들지? 미안하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엄마를 더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혼자 너무 고생했어.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병원비를 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원장님께 급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월급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미용실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날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왔을 때 원장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원장님. 저는 원장님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건물주가 미용실 임대료를 많이 올린다고 통보해 왔어요. 네, 얼마나요? 거의 2배 가까이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미용실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저는 영숙 씨도 같이 옮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곳은 규모가 작아서 지금처럼 2층 공간을 제공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할까요? 2달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원장님.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로 모아둔 돈은 다 써버렸고 다시 집을 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많이 낮으시네요. 과거에 전세 사기 피해 기록도 있고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어려운 건가요? 일반 대출은 어렵고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시고 어머님 병원까지 있으시니 임대주택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이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다만 대기 기간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시 거처가 필요하시면 쉼터나 임시 주거 시설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구청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와 2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저는 사회복지사 이미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해야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긴급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주택 신청도 우선순위로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격증 취득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취업도 더 쉽고 수입도 늘어날 텐데요. 자격증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교육받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알아봐 드릴게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미용사 자격증을 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 집도 마련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밤늦게까지 책을 펼쳤고 쉬는 날에는 실기 연습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진심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해집니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저는 매일 밤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실기를 익혔고 밤에는 이론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제 시간이었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저는 어머니께 달려가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쥔 그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러 미용실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법 큰 미용실이었습니다. 면접 날 저는 최선을 다해 제 경력과 열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원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일하시면서 배우실 게 많을 겁니다.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미용실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규모도 컸고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쪽 손님 담당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익혀온 기술을 활용해 정성껏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다음에도 꼭 영숙 씨한테 받을게요. 손님의 칭찬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새 직장에 적응해 갔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많아졌고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 통보가 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영숙이가 해냈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사날 저희는 작지만 따뜻한 세보금자리로 짐을 옮겼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저한테 아빠 없다고 놀려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니? 반 아이들이요. 아빠가 왜 없냐고 계속 물어봐요. 큰딸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빠는 정말 어디 간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큰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5년 전 살인 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5년 전이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남편이 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김민수,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사건이군요.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다시 수사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의자는 특정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럼 범인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타깝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범인을 찾아주지 못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너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왜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 때문이야. 아빠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해줬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큰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요, 엄마. 우리한테는 엄마가 있어요. 작은 아들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제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도 생겼고 제가 자격증도 땄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범인은 아직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아이들한테 계속 말해줄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용기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꾸준히 일했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원장님. 저는 원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영숙 씨 지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급여를 인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가발 제작 파트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발 제작이요? 네, 영숙 씨가 맞춤 가발을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실력도 좋으시다고 하고요. 우리 미용실에서도 가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숙 씨가 담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발 제작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특히 암 환자분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해 봅시다. 그날부터 저는 가발 제작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첫 손님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4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가발을 써야 하는데 자연스러운 게 있을까요? 손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손님의 머리 모양과 얼굴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장 잘 어울릴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성껏 가발을 제작했습니다. 가발이 완성되어 손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가발을 씌워드렸습니다. 손님은 거울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제 머리 같아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예쁘게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손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꼭 건강 회복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손님은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시며 미용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발 제작 일은 점점 바빠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가발을 만들었고 손님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난해 코로나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또 한 번 큰 슬픔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대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27년이 흘렀다는 것을. 27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이제 저는 58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온데간데없고 거울 속에는 흰머리 섞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27년 동안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느 주말 큰딸이 남편과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33이 된 딸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저녁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딸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큰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갑자기 왜 그러니?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제 친구가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가 둘인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30살에 아빠를 잃으셨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그때 저는 겨우 6살이었고 동생은 5살이었어요. 그래, 그랬지. 전세 사기도 당하시고 집도 없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시면서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셨어요.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았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지 않으셨을 거예요. 큰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하시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다른 애들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일하러 가시는지. 내가 이해 못할 나이였으니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큰딸이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투정도 많이 부리고 힘들게 했죠. 무슨 소리냐?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가 고마운 거지.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큰딸의 남편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안 계셔도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우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엄마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큰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27년이 지났어요. 참 오랜 시간이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우리 큰딸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 말 들으니까 그동안의 힘든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못 잡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분명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사랑했어요.
묘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석양이 묘소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남편을 잃은 슬픔, 전세 사기를 당한 분노, 가난의 고통, 어머니를 보낸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은 찾아옵니다. 58살이 된 저는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미용실에서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은 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숙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내건 이곳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용실 한쪽에는 가발 제작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가발을 주문하십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가발을 만들어드리며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분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계셨는데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기 가발을 만들고 싶은데요. 여성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여성분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됐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거울 보기가 싫어요. 여성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2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저는 여성분의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습니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정말 힘들어요.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참지 마세요. 저는 여성분이 한참 동안 울 수 있도록 그저 곁에 있어드렸습니다. 한참 후 조금 진정하신 여성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30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웠죠. 전세 사기도 당하고 집도 없이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어요. 여성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지금은 제 가게도 생기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그럼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발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울을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웃으실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분은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 정성껏 가발을 제작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심으면서 이 가발을 쓰실 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발이 완성되어 여성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가발을 씌워드렸습니다. 거울을 본 여성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요. 제 머리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정말 예쁘십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여성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꼭 건강 회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여성분은 밝은 표정으로 미용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취직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저는 기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요. 드디어 엄마 고생 끝이네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중요하지. 엄마, 제가 이제 돈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혼자 남겨져 앞날이 막막했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집을 잃었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병환으로 고생하시고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가게를 운영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작은아들도 취직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범인을 찾지 못한 것도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저는 뷰티 미용학과 대학원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58배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배워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개강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자기소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입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가발 제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펼친 교과서였지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웠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던 제가 지금은 대학원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의 여정이었습니다.